안녕하세요. 우체부 생활하면서 오며 가며 자주 들었던 채널이네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적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체부 아저씨랍니다. 우체부 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지요. 처음부터 우체부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이쁜 딸과 한 아내의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는 둘이지만요. 제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항상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던 저였어요. 외로워서 운 적도 많았고 혼자 살면서 서러웠던 적도 수없이 많았던 제 곁을 묵묵하게 지켜준 아내였죠. 아내는 은행원이었답니다. 첫눈에 반해서 제가 대시를 했어요. 저희 둘은 결이 잘 맞는 사람이었고 참 상냥하고 따뜻한 아내는 저를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었답니다.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편했지요. 연애 4년 끝에 결혼에 꼴이 난 저희는 신혼 2년을 즐기고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 4살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병명은 한국에서 딱 3명밖에 없는 근숙위촉증이었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호흡기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고 근육 이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많았지요. 제발 저희는 오진이길 바랐어요. 병원에서도 워낙에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재검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견서 써드릴게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은 딱 7년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몸이 아프니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나 꼭 건강해져서 의사 될 거야.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알겠어. 우리 순이 꼭 건강해야 해. 딸내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네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잃게 된 딸. 동네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며 3일 내내 아이가 불쌍하다며 빈소를 지켜주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 아픈 시간 동안 천천히 마음 준비를 했었어요. 의사도 길어야 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딸은 7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애 엄마는 마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하더군요. 아이가 죽은 이후에 조현병에 시달렸어요. 집에 있는 인형을 가지고 우리 딸 하면서 품에 품었으니요. 동네 사람들도 딸 잃은 엄마가 미쳤다며 소문을 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지쳤습니다. 이미 딸아이 병원비로 빚이 2억이었어요. 4억짜리 아파트는 팔아버린 지 오래였고요.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서 겨우 하루하루 살았으니 2억이라는 빚은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으니 입원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약과 진료비가 비보험이었습니다. 전 돈을 잘 버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병원비는 빚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 죽고 나서 빚 갚는데 아내도 아프고 맨날 집에 가면 울고 있는 아내 모습을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귀신의 집에 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어딨어? 왜 딸 집에 안 와? 당신 제발 정신 차려. 우리 딸 하늘나라 갔잖아. 이제는 죽은 거를 받아들여야지. 응? 뭐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 미친 듯이 장롱에 머리를 박고 소리 지르는 아내는 지 분에 못 이겨 쓰러지기를 반복했지요. 쎄 빠지게 새벽에 나가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조현병에 시달리는 아내를 돌보는 게 지쳤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숨 좀 쉬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도 받아들여줘, 제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 그 말을 내뱉은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말이 나온 거였죠. 아내는 제 말에 상처를 받았나 봐요. 며칠은 잠잠했답니다. 조현병 증세도 없었고요. 우울증 약도 꾸준히 먹대요. 아무래도 항상 좋은 말만 해주던 제가 거의 처음으로 따끔하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일하고 있는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이 최씨, 최씨 핸드폰에 자꾸 전화가 와. 네? 저에게 전화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재중이 12통이었어요. 누구시죠? 김소연 씨 남편 맞으시죠? 여기 서현경찰서 미주역 형사입니다. 빨리 영신동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진짜 손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서 사망 선고 받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의사 3명이서 소생하려고 노력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후 4시 32분 사망 선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 의식은 없었대요. 그래도 의사들이 끝까지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조금 더 보듬어 줄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 줄 걸. 미친 듯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망가졌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었고 일도 못 나갔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폐인이 되었지요. 원룸에서 월세도 못 내고 6개월 동안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일주일간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의 사정을 대충 알아서 근근히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제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때 쓰러진 저를 발견했죠. 우리 엄마처럼 펑펑 울면서 자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곧 죽을 송장처럼 이러고 있어.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월세 안 받을게. 그러니까 살아만 있어. 제 병원비도 내주시고 심리치료는 물론 기관 연계해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셨어요. 심지어 성당을 다니시는 집주인 아주머니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입원해 있는 저에게 찾아와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씩 정신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추천받은 게 우체부였지요. 저는 자꾸 집에 있거나 정적으로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을 하라면서요. 우체부 시험, 그러니까 계리직 시험이 그대로 응시 조건이 없었어요. 틈틈이 일하면서 공부를 했고 다행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베풀자였죠. 처음 2년은 일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혼자서 일하는 거니까 편하면서도 참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우체통을 열고 편지를 수거하다가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지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우표는 또 붙어있대요. 저희 사무실에 이런 편지들을 모아두는 통이 있어요. 요즘은 편지를 잘 안 보내서 이렇게 수신지 없는 편지도 별로 없었지만 10년 전에는
꽤나 많았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흰 봉투의 편지도 의뢰 그런 편지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 편지가 수신지 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봉투에 발신지는 모두 같은 주소이니 이상하게 생각했죠. 우체국에서 늦게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저 혼자 야간 일을 하고 있을 때 괜시리 그 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1년 정도 매주 그 편지를 발견했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으니요. 저는 슬쩍, 그때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의 내용을 읽고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너무나도 우울감이 가득해 보이는 내용들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왜 살까? 맨날 밥만 축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대 의대 출신에 우리 형은 서울대 법대 나오고 지금 변호사로 잘 살고 있다.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알고 보니 그 수신지 없는 편지는 수험 공부를 하는 한 학생이 우울감을 털어내려고 적은 편지였어요. 말할 곳이 없으니 우체통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넣은 거였지요. 발신지 없이 나의 마음이 멀리 떠나 어디론가 가달라는 염원이었을까요? 1년 동안 쌓인 그 편지를 저는 조심스럽게 다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쓴 학생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던 걸로 보였어요. 명문대에 가려고 수능도 사수나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마치 그 편지 속의 학생은 자기를 좀 알아봐달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손을 잡아달라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읽으니 죽은 제 딸과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지 못했는데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해서 우리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2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가방끈도 짧고 글솜씨도 없지만 저의 정성어린 편지를 보내면 그 아이도 마음이 변할 거라고 믿었지요. 제 우체부 생활 하루의 일과는 편지 쓰는 거였답니다. 양씨, 바로 퇴근 안 하고 책상에서 글 쓰고 있어? 뭐 등단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는 저를 신기하고도 웃기게 보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니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매일 밤마다 쓰는 거냐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고요. 사실 우체통에서 도착지 없는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편지 봉투가 살짝 열려있길래 조심스럽게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고 편지 주고받은 지 꽤 되었거든요. 이야, 양씨, 그동안 우리 몰래 혼자서 완전 좋은 일 많이 했네. 저의 편지 쓰기 행동이 우체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때 한 여자 직원이 그러면 우리도 직모씨처럼 편지 쓰는 거 해봐요. 힘든 사람들이 우체통에 편지 놓고 우리가 그걸 보고 답장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빨간 우체통 옆에 작은 수신지 없는 우체통,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우체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아무도 편지를 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곳에 편지를 넣어주었고 우체부 직원들은 편지 답장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았어요. 그때 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의지한 그 청년이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토록 원하던 시험에 최종 합격했어요. 참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죽으려고 시도도 몇 번 하고 가족들한테 미움도 받아 살고 싶지 않았지만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이사 가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보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와 편지를 주고받던 학생이 결국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싶대요. 한편으로 아내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죄책감도 있었지요. 그 후로도 저는 우체부에서 일하며 틈틈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며 살았지요. 구청에서도 상도 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10년 정도 계속 일했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저는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야. 사실 요새 혈변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툭 하면 토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저야 뭐 나이도 들고 피곤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프다고 쉬면 집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혼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죽은 아내랑 딸이 생각나서 무척이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몸을 굴렸지요. 그때 제가 쓰러진 겁니다. 마삼 삼거리 동산 아파트에 우편함 배달을 끝내고 차에 타려고 한 그 순간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이 번쩍거리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배를 잡고 대구르르 구르며 쓰러진 저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후다닥 달려왔고 그때 제가 통증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가 기절한 사이에 검사가 진행되었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가 이 정도 진행이면 분명히 통증이 심했을 텐데 왜 그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병원 가면 돈 드니까 미련하게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는데 한숨을 푹 쉰 의사는 대장암 3기예요. 그냥 3기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 전이세포가 장에 다 퍼졌고요. 이 정도면 5년 이상 생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추적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완치받으면 정말 기적이겠지만 쉽지 않아요. 알고 보니 대장암이라는 게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기 정도는 되어야지 복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망가질 때까지 몰랐던 거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부터 저는 바로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더 이상 못 나갔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장암 3기 완치 후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힘들지 않게 완치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이었지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울렁울렁 금방이라도 누가 건들면 토할 것 같은 극심한 멀미가 왔고, 달팽이관이 손상된 사람처럼 걸을 때마다 머리가 빙빙 울렸어요. 항암 치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택도 없었답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전부 다 제 명의 앞으로 빚이 되었지요. 원무과에서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는 입원한 저에게 크나큰 부담이었답니다. 이렇게 말년에 아프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열심히 살지 말고 아내 따라 죽을 걸 그랬나? 우울증도 걸려서 약도 먹었죠.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던 저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체부 동료였어요. 아니, 어쩌다가 대장암이야. 평소에 멀쩡하더니. 참, 맞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우리 우체국에 웬 젊은 남성이 찾아와서 자네 이름을 묻더라고. 내 이름을? 나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니? 나도 몰라. 여기 양진모 씨 있냐고 꼭 좀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지. 어디에 입원했냐고 묻길래 입원한 병원만 알려줬는데 어째 이상의 느낌이. 이상하다. 나 찾아올 남자가 없는데. 괜히 찝찝했습니다. 우체국 동료들과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 되자 직원들은 병실을 나갔고, 떠들썩하게 채우던 소리가 고요해지니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등등 우울한 소리를 내뱉다 잠이 들었지요. 아침 진료가 시작되고 점심을 먹은 뒤 수액을 맞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라고요. 전 당연히 간호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제 앞에 다가오더니 혹시 양진모 선생님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선생님과 편지 주고받은 그 청년이에요. 10년 전에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훤칠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10년 만에 찾아올 생각을 다 했냐고 물었죠. 저 전문의 따고 아버지 병원 밑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내 평생을 옥죄인 사람이 죽으니까 후련하대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의대 입시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의대 대학원? 의대 편입? 잘은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재학을 하다가 가족들의 강요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했나 봅니다. 집안 전체가 서울대 출신이니 막내 아들인 자기를 무시하고 의사가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구박을 했나 봐요. 어찌저찌 의대에 합격하고 지방의과대학에 진학하니 또 지방대 의대 갔다고 욕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미움받으며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힘들 때 제가 보낸 편지 답장들이 아주 큰 위안이 되었고, 의과대학에 편입하고 나서도 그 편지들을 꺼내보면서 마음을 달랬나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유가 되었다는 느낌에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온 거였죠. 저희 둘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답니다. 그 녀석은 저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다 그랬고, 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요. 서울 모 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그 아이는 제 병원에 종종 찾아와서 저의 안위를 살피고는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에게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꼬박 1년 8개월이 걸린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무과로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양진모 씨 진료비는 김학두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네? 김학두는 저의 양아들인 그 아이였어요. 바로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제가 힘들 때 편지를 써주시며 저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더 못해드려서 되려 죄송할 뿐이죠. 제가 의사라서 병원도 더 자주 가서 살펴봤어야 하는데 정말 귀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로를 건넸을 뿐인데 10여 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사와 환자로 만나 도움을 받았으니요. 기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마워서 그 아이 병원 앞에 가서 밥도 사주었죠. 그리고 3년 뒤 저는 다시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장암 완치 판정 검사를 받으러요. 추적 관찰을 해보니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요. 저는 일에 다시 복직할 수 없었지만 아침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저녁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웃음치료사로 사는 등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두도 의사로서 열심히 사는 듯 보였어요. 사실 학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분쟁 소송이 터지고 결국에 병원은 학두가 가지게 되었지만 마음고생이 꽤 심해 보였거든요. 우울증 약도 먹고 하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때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했고요. 그래도 삶의 의지가 대단하고 병원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한 아이라서 열심히 우울증 약 먹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학주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나도 이제는 건강하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나이에 새로 얻게 된 아들 덕분에 건강해졌네. 아버지, 별 말씀을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시고 행복하셔요. 제목까지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학두의 마지막 한마디, 내 목까지 행복해달라는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면서 잊히지가 않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이 녀석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밝게 전화통화를 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학두에게 그리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고요.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도 잘 이겨낼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도중에 새벽이었어요. 그날의 날짜가 똑똑히 기억나지요. 6월 6일. 제 아내가 죽은 날이었답니다. 한 번도 저는 악몽이라는 것을 꿔본 사람이 아닌데 그날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이고 마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딸내미가 제 앞에 나타나 아빠 소리를 친 순간 저는 눈을 딱 떠서 딸이랑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딸내미는 아빠 빨리 일어나서 도와줘 라고 외치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빨리 도와줘 당신 힘이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굴 도와줘야 하는데 물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둘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잠이 확 깬 겁니다. 침대 전체가 땀 범벅이었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린 건지 몸에서도 홍수가 나듯이 땀이 났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학두였어요. 학두. 그때 새벽 3시였거든요. 뭐 새벽이고 뭐고 바로 학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새벽이라 잠자고 있어서 당연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군요. 택시를 잡아서 그 아이가 사는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라서 현관문 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학두가 자기 공동 현관번호 알려준 게 기억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찾아 눌렀고 11층으로 올라갔지요. 1103호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죠. 집 비밀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혹시 싶어서 공동 현관문 번호를 도어락에 누르니 풀리는 겁니다. 신발도 안 벗고 집 안에 들어갔어요. 쎄했어요. 사람 직감이라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안방 화장실 안에 녀석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야, 안 돼! 바로 119에 전화하고 소리쳤어요. 오피스텔에서 진짜 그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에 의사 있으면 빨리 나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정말 짐승이 포효하듯이 울부짖으니 오피스텔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한 명이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였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신고받고 올라온 구급대원들이 학두를 데리고 왔고요. 이래서 딸이랑 아내가 내 꿈에 나온 거구나. 나의 양아들이 된 학두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그랬던 거구나. 울컥했습니다. 신변 비관으로 학두는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겪은 우울증에 형제 간 재산 다툼,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난 이혼 소송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에휴, 그 마음을 제대로 눈치 못 챈 제가 또 미련 곰탱이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행히 정말로 숨이 끊기기 전에 발견되어 저산소 호흡실에서 일주일 동안 고농도 산소 공급을 받으며 다시 몸의 기능을 회복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요, 아버지, 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가족들이 의사가 되라고 해서 되었고 명문대 가라고 해서 고려대 갔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은 텅 비었을까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걸린 사랑만 받았으니 뻥 뚫린 가슴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거죠. 저는 학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네 곁에서 사랑 줄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 절대로 잊지 마.
네 잘못 아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 고생했어. 토닥토닥. 퇴원을 한 그 아이는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제는 정말로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요. 의사가 꿈이 아니었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음도 찾은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녀석을 데리고 심리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어릴 때 형성된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때의 상처를 품고 사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거의 1년 넘게 제가 그 녀석 옆에서 거의 친부모님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나쁜 선택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엄청 신경을 써주었답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때 절 살려준 녀석이 학두였던 것처럼 저도 학두가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 발견해서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녀석은 지금 아빠 아들 관계처럼 끈끈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나에게 학두가 온 것은 하늘에 있는 아내와 딸이 저에게 선물을 준 거라고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네요. 우체부 아저씨로 일할 때 익명으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길고 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답니다. 저도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집주인이 살려준 경험이 있고 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네요. 인생 살면서 꼭 한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죽고 싶고 마음이 힘들고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더라도 결국에 손을 뻗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면서 사는 게 세상인 것 같네요. 오늘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힘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다 가야지요. 날이 한풀 꺾이는 것 같아 참 다행이네요. 우리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릴 때 추억을 꺼내 먹으며 마음을 달래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저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제 의사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진솔하게 담담하게 써볼게요. 전 어릴 때 무척 힘들었어요. 제가 58년생 개띠였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미군이 주는 옥수수 가루에 물 타서 겨우 허기를 채우고 밭에 자란 밀을 쓱 뜯어서 질겅질겅 껌처럼 씹으며 그걸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저는 학교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남자치고는 작은 키, 그리고 넙대대한 얼굴은 놀림감이 되기 딱 좋았지요. 아직도 저는 광어를 못 먹어요. 애들이 항상 저보고 넙치나 광어를 닮았다고 놀려서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었던지 아침만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가족들은 저 때문에 속을 썩혔죠. 그런 저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바로 수진이가 학교에 전학을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반에서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은 다른 반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옆반 애가 저희 반 문을 팍 열면서 야, 지금 교무실에 엄청 이쁜 애 전화 왔다? 대박이야. 서울에서 왔대. 가방
나이키 메고 있던데? 신발도. 시골 촌뜨기 마을에 서울에서 여자가 전학 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이쁘다고 하니 남자애들은 의자를 박차고 복도로 뛰어갔지요. 얼마 뒤 우르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저희 반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선생님은 얘들아 반에 들어가. 시끄러워. 쉬는 시간 끝났어. 빨리. 쉬는 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종이 울리고 교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르륵. 전학생은 저희 반에 배정이 되었어요. 너네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정말? 교무실 앞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됐고, 우리 반의 전학은 수진이라고 해. 서울에서 왔고 너네들이 잘해줘라. 알겠니? 우와, 이쁘다. 이쁘다. 엄청 이뻤답니다. 올리비아 하세? 그런 외국 배우를 닮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전학생을 어디에 앉힐지 고민을 하다가 맨 뒷자리에 짝꿍이 없는 제 옆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반 애들은 전학생이 제 옆에 앉으니 우우 거리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진모야, 네가 전학생한테 학교 이것저것 좀 알려줘라. 알겠니?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전교생들이 전학생 옆으로 와서 얼굴을 쳐다보고 질문 공세를 했습니다. 학교 대표 왕따였던 저는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했죠. 수업이 시작한 후 자리에 앉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전학생이었습니다. 그 애가 건넨 쪽지에 안녕, 인사가 늦었네 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 반가워. 너 인기 많더라. 전화 갔으니까 다들 궁금한가 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짝꿍 사이잖아. 그때부터 저는 전학생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들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야, 저 넙치놈은 지가 뭔데 전학생이랑 친하게 지내? 그러게 말이야, 재수없어. 결국 저는 반 애들한테 찍혔고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누워있으면 제 뒤통수를 치거나 몸을 발로 차기도 했죠.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 니는 소리 지를 자격도 없다고 하며 반 일진들은 그렇게 절 못살게 굴었답니다. 인기가 많은 전학생은 다른 반에 불려가서 친구를 사귀었고 학교 인기 짱이 되었어요. 얼굴도 이쁘고 옷 입는 것도 브랜드 옷에 부자라고 소문이 났죠. 게다가 서울에서 전학 왔으니까요. 그러다 전학생이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책상을 팍 치고 일어나 반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양수찬, 김병래, 김덕철, 니네가 뭔데 내 짝꿍 괴롭혀? 얘가 뭘 잘못했는데? 얘도 내 친구야. 너네 앞으로 내 짝꿍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고, 알겠어? 반이 싸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인기짱이 화를 내니 남자애들도 아무 말도 못했고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그 전학생한테 반했어요. 이렇게 멋지고 당찬 애가 세상에 있다니 하면서요. 어찌 보면 왕따라는 지옥 속에서 절 구해준 여자였죠.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던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너 웬일이니? 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전학생 덕분에 저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일진들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되려 애들은 통쾌해했답니다.
반 분위기를 흐리는 애들이 조용해졌으니까요. 본드도 불고 맨날 반 뒤에 있는 조개탄 난로를 지네들이 다 차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1년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3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요. 전학생과 전 다른 반이 되었죠. 운이 좋아 저는 반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 회장끼리 이따금씩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수진이랑 같은 반 회장인 애가 그러더라고요. 걔 요즘 학교 잘 안 나와. 이번 주도 한 번 나왔나? 에? 왜? 몰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 반 애들한테 물어서 전학생이 사는 집 주소를 수소문했어요.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친한 친구라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가정방문처럼 제가 한번 집에 가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주소를 받아냈지요. 반 애들은 전부 다 그 애가 빨간 벽돌집, 엄청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학생 집 주소는 그곳이 아니었지요. 쓰러지기 직전에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정말로? 음산한 분위기를 팍팍 풍기는 그 집 앞에 도착해 저는 철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사람 있어요? 수진아, 수진아.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던 철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그리고 집 내부를 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장독대도 전부 다 깨져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황급하게 그 집 방문을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방 안에도 누가 회집어 놓은 것처럼 온 물건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창고 문을 확 열자 거품을 문 채 쓰러진 수진이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야, 정신 차려, 수진아. 저는 바로 옆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어른을 불렀고 수진이는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에휴, 며칠 전에 이 집에 남자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 애엄마가 빚을 진 모양이야. 맨날 집에 미군들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서울서 내려와서 동네 분위기 다 흐려놓고. 속사정을 알고 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학생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미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생필품을 얻거나 돈 같은 걸 받았나 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었죠. 서울에서는 원래 청량리 쪽에서 일하다 그쪽에서도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여기 강원도 깡시골로 내려온 듯해 보였어요. 여기 와서는 미군들 도움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에서 빚쟁이들이 내려와서 집을 쑥대밭 내고 아줌마를 괴롭힌 거였죠. 미군들이 준 가방이나 옷들을 입고 학교에 갔으니 수진이는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났고 그걸 부정하지도 않았답니다. 빚쟁이 때문에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 수업을 빠지고 집에만 있었나봐요. 밥도 못 먹고. 결국에 수진이 엄마는 도망쳤고 그 애는 집에서 쓰러진 거죠. 병원에 실려간 수진이 상태를 본 의료진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었다고, 오랜 시간 탈수랑 영양실조로 맥박이 희미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수진이의 가정사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장단 애들한테 말했죠. 애들은 처음에 그렇게 잘난 수진이가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냐고 하며 놀랐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했어요. 우리가 그 애를 도와줘야 한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 낼 돈도 없다고요. 결국 가정을 방문한 선생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나서야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학교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같은 학교 학우가 입원을 해서 힘든 상황이니 성금을 모금한다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진이를 위해 돈을 기부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되려 걔 서울에서 전학 와서 맨날 이쁜 척하고 부잣집인 척하더니 잘됐다. 어쩐지 나는 걔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네 엄마 사창가에서 일했었대. 미군들이랑 어울려 다녀서 초콜릿이랑 외제옷 받은 건가 봐.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친구들은 너무했습니다. 수진이의 불행을 마치 본인들의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수진이 병원비를 대주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그녀는 학교에 다시 나왔지요. 그런데 반응은 싸늘했어요. 학교 애들 전체가 수진이의 몰골을 보러 왔고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거나 거짓말쟁이 혹은 술집 여자 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수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힘든 일 있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게 창피하다. 숨기고 싶었는데. 괜찮아. 나한테는 속마음 다 털어놓아도 좋아. 나는 항상 네 편이거든. 네가 나 왕따 당했을 때 내 편에 서주었잖아. 유일하게. 나도 이제는 널 도와주고 싶어. 앞으로는 학교에 잘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는 헤어졌지요. 다음날 수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그렇다니까. 어젯밤에 걔가 연탄이었나? 하여튼 불 피우고 잠들었다가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말을 들은 저는 학교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위독한 상황이었죠. 산소호흡기에 간신히 의존해서 숨을 내뱉는 걸 보니 아찔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정사가 소문나고 왕따를 당하니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며칠이 지나 의식이 돌아온 수진이는 그 뒤로 일주일 더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날 학교에 한 아저씨 손을 잡고 그 애가 들어왔어요. 책상에 있던 짐을 다 챙긴 채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밖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수진이 친척분이 그 애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수진이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서울에 가는 거야?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대답을 하는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네 옆에서 너 잘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팔목에 있던 할머니가 주신 묵주 팔찌를 빼서 수진이의 팔목에 걸었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준 선물이야. 이 팔찌 행운의 팔찌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팔찌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너 가져.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눈시울을 붉힌 그녀는 고개를 툭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책가방을 뒤지더니 실팔찌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오색 실로 짜여진 팔찌였어요. 2학년 때 학교에서 체험활동할 때 반 애들이랑 다 같이 만든 거였거든요. 이건 내 선물이야. 나 도와줘서 고마워. 수진아, 빨리 가자. 민기적 거리지 말고 빨리. 시간 없다. 수진이의 친척이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렇게 저와 수진이는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학교도 어수선했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서울 간 수진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에 정진했어요. 집도 가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는 좀 있어서 성적이 잘 나왔답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성적이 곧잘 나와 강원도 깡시골이 아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3년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모두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답니다. 충북에 있는 한 의대에 진학했죠. 학교 생활은 재미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유급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젊은 시절 추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수진이가 더 생각났어요. 왕따 당하던 저의 옆에서 제 편이 되어준 최초의 친구였으니까요. 바보처럼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 속에서 살며 수진이가 준 팔찌를 매일 끼고 다녔답니다. 다행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이후로 선자리가 몇 번 들어오게 되었지요. 결혼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만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튀어나오고 저도 그랬죠. 결혼하고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신혼 2년 차에 알게 된 와이프의 외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집을 비우니 1년간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살았답니다. 당직 순번이 바뀌어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 뒹굴고 있었던 의대 후배 김종길과 내 아내. 그때 정신을 잃고 둘을 미친 듯이 팼죠.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김종길. 그놈이 아내와 뒹굴고 있으니 비참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신혼생활을 한 충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도망치듯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많아서 좋긴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병원 앞에 방을 잡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전기공사에서 전화가 올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 맞냐고. 어떻게 전기세가 이렇게 안 나오냐고요. 결국엔 집 재계약도 안 하고 병원 숙직실에서 자면서 살았지요. 사람들은 독하다고 어떻게 일에 인생을 바치냐고 신기해했지만 살기 위해 그랬던걸요. 일이라도 해야 아픔이 잊혀지니요. 40살 중반이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나름 저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제는 외로움이 익숙해질 때쯤 제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왔죠. 잠깐 쪽잠을 자고 있는 저를 간호사가 급하게 깨우더라고요. 저산소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가 실려왔대요. 극단적 선택 시도한 건가?
번개탄으로? 슬리퍼를 신고 응급실에 달려가니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히스토리한 것을 보니 작은 쪽방에서 문을 닫고 연탄을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산소치료 들어가고 상태를 살펴봤더니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살아야지.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런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어딘가 익숙한 겁니다. 잠깐만. 환자 이름이 뭐라고? 네? 강수진 씨요.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챙긴 환자의 개인 옷들을 보니 그 지퍼백 안에 팔찌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로 올라가는 수진이에게 건네준 묵주 팔찌였어요. 네, 제 앞에 실려온 그녀는 왕따당했던 저를 살려준 그 전학생이었던 겁니다. 서울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간 인생에서 힘든 일이 많았었나 봐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른 당직 의사가 3일간 그녀 옆을 지키며 돌보았죠. 다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의식이 돌아온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야, 나 진모. 너 어림이 마을에 살았던 제일중학교 나온 58년생 수진이 맞지? 저를 알아본 수진이는 고개를 팍 돌리더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몸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치료 잘 받자. 퇴원하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요. 얼마 뒤 연락이 왔고 저희 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난 왜 맨날 죽으려고 할 때마다 너한테 딱 걸리니? 20여 년 전에도 그렇고 나이 반백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또 그러네. 너 잘 지냈어? 친척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간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매일 구박받고 욕먹고 손찌검 당하는 인생이었답니다. 결국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출한 그녀는 본인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어둠의 길에 들어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마담이라는 사람한테 맞아서 고막이 나간 적도 있고 평생 인연이라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랬답니다. 하나만 겪어도 힘든 사건을 그녀는 여러 개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었던 거죠. 우울증이 심해져 중년의 나이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살게 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준 묵주 팔찌를 계속 차고 다녔더라고요. 그 팔찌가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전 방 한켠에 수진이가 준 오색실 팔찌를 고이 장식해놨거든요. 다시 만난 나의 첫사랑이자 구원자인 그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 당시 전 아내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가 심한 상태였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둘 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안 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이따금씩 연락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채 저는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병원에 다시 들어갔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사랑은 개뿔. 병원의 노예로 또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하염없이 굴리고 굴리다 보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번쯤은 꼬꾸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지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라고요. 하필 그날 밑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신혼여행을 가서 병원을 지킬 사람이 없었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꾸역꾸역 버텼어요. 결국 새벽 4시에 제가 쓰러진 거죠.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면서요.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진 거라 빠르게 조치는 취해졌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결과. 제가 암 3기라네요. 의사인 제가요. 환자 몸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제 몸은 못 챙긴 거였어요. 원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귀찮고 바빠서 몇 번을 미루던 게 병을 키웠더랍니다. 암센터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죠. 아니 선생님, 이 정도면 통증이 있었을 텐데. 아시잖아요.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있어야 저도 쉴 수 있는 거. 응급의학과에 지원이가 없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이 꼴 난 거죠. 바로 입원했습니다. 저 없어도 어떻게든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나만 혹사하며 응급실을 지켰던 것인지, 사랑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죽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 뭐하나,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외롭게 이 나이에 혼자서 병치레 하는데, 이런 마음에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게다가 우울증 약이 맞지도 않아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 기억은 나지 않고 바보가 되어갔죠. 모두들 간병인을 한 명씩 끼고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저는 혼자 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온몸이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내 몸 위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수진이었습니다. 저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거였어요. 너 아팠으면 말이라도 하지. 연락도 없고. 됐다고 나 괜찮다고 하며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도 수진이는 제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나 너 간호할 거야. 네 옆을 지킬 거야. 너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사창가에서 일한다는 거 학교에 소문 퍼지고, 나 사실은 부자 아니고 가난한 거 들켜서 애들이 다 왕따 시켰을 때 내 옆에서 나 보호해줬잖아. 이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수진이가 먼저 저에게 용기를 내준 거였어요. 마음을 표현한 거고, 저의 힘들고 너무나도 고독한 항암치료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주고, 너무 힘들어 마음이 지칠 때면 병원 옥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죠. 반백살의 나이에도 가슴이 설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총 3년간의 암투병을 했어요. 생존율이 50%였고 예후가 안 좋으면 저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랑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삶에 의욕도 없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던 제가 혈색이 돌아오고 건강해지고 싶었으니까요. 반드시 암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니 저에게도 기적이 찾아오더군요. 3년간의 투병 생활, 그
그리고 3년간의 추적 관찰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진이도 제 곁에 있어 주었죠. 고마워. 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너랑 못다 이룬 사랑 마무리하고 싶어. 사실 나 너 무척이나 그리워했어. 대학 가서도 너 많이 생각나더라.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넌 날 숨쉬게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러질 듯이 야윈 그녀. 그간 인생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세상과 맞서 싸웠던 그녀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지요. 이제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돌보고 가정도 꾸리기로 마음먹은 저는 대학병원을 나와서 작은 동네 병원을 개원했답니다. 한번 아파보니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수진이는 데스크 직원을 하면서 저의 일을 도왔지요. 주말에는 의료봉사도 했답니다. 그렇게 살던 와중에 늦은 나이에 웨딩드레스, 정장을 입고 결혼사진을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재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황혼 웨딩 촬영을 했죠. 참 이뻤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저희는 촬영이 끝난 그날 강원도에 내려갔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 담긴 그곳으로요. 많은 게 변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닌 중학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앞에 아주 큰 은행나무도 여전히 털을 지키고 있었죠. 너 기억나? 우리 2학년 5반일 때 여기 나무 밑에 서로 소원의 편지 적어서 묻어뒀잖아. 타임캡슐. 그거 아직도 있을까?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한번 파볼래? 차에서 작은 모종삽을 가져와서 살살살 파보았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성인 팔꿈치보다 훨씬 더 깊게 파던 중에 깡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타임캡슐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묻어준 거였죠. 이게 아직도 있네? 아무도 안 찾아온 거잖아. 낑낑거리면서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열어보니 꽤나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서로의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저는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다. 그리고 수진이랑 결혼할 거다. 라고 썼더라고요. 수진이는 나는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일단 행복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다. 좋은 남편 만나서. 저희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니까 꿈 이룬 거 맞지? 맞지. 우리 꿈 이룬 거 맞아. 타임캡슐에 있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른 편지를 써서 20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보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갔고 신기하게 저희 결혼 소식을 어떻게 한 것인지 중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동창 중에 죽은 애들도 있었고 이혼한 애들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몇몇 애들은 뒤늦게 그때 너 괴롭히고 왕따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수진이 좋아하는 거 티나더니 결국 결혼했냐며 신기해하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밉고 날 싫어하는 애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가서 수진이랑 꼭 손잡고 우리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네요. 몇몇 애들은 드라마 아니냐고 축하해주기도 했고
몇몇 애들은 부럽다고 중년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너무나도 부럽다며 눈길을 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랑 수진이는 20년, 아니 거의 30년 만에 못다 이룬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던 소년을 구해준 전학생 소녀. 집안이 망해 학교를 빠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녀를 발견해 살려준 소녀는 30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론 살다가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아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좋네요. 어릴 때는 그저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지금 보면 참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내 건강이 최고인 것을 그때는 몰랐네요. 지나고 나서야 사랑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젊음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젊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렬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제 마음을 다 표현하려고요. 강수진, 나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워. 글 쓰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 살얼음판 같던 내 인생에 봄이 온 건 다 네 덕분이야. 너의 손이 봄이야. 널 안으면 내가 따뜻해져. 네 앞에서는 솔직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해. 순간의 순간조차. 너무 저의 개인적인 마음을 청승맞게 길게 썼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힘내봐요. 장마가 그렇게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오늘은 우습게 해가 쨍쨍하네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